대한민국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급이자 욕망이며 무엇보다 실패하지 않는 가장 완벽한 믿음이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단 하나의 진리, 바로 부동산 불패 신화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정권이 바뀌어도 서울의 아파트값은 우상향한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대한민국은 거대한 자산의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축제의 불빛이 꺼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와 공포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동성 파티의 끝이라고 부릅니다. 2020년 초저금리 시대의 편승에 자신의 모든 자산과 미래의 소득,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이른바 영끌 세대. 그들에게 약속된 장밋빛 미래는 이제 매달 날아오는 고금리 대출이자라는 차가운 청구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월급의 60%가 은행이자로 나갑니다. 집값이 오를 거란 희망이라도 있으면 버티겠는데 매일 수천만 원씩 떨어지는 호가를 보면 숨이 막힙니다. 이것은 특정한 누군가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 전체를 옥죄고 있는 거대한 공포의 실체입니다.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 가계부채의 임계점 도달, 그리고 전세제도의 맹점이 드러나며 발생한 역전세난까지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던 모든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또 다른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가 기업의 부실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번 위기의 뇌관은 바로 가계입니다.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과도하게 쏠린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자산 구조가 고금리라는 외부 충격과 만났을 때 어떤 파열음을 내는지 우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거대한 자산 디플레이션의 파도 속에서 개인과 국가는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집값 이야기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그 해법을 냉철하게 추적해보려 합니다. 이제 그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의 문을 엽니다. 모든 붕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경제는 끊임없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탄은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쏘아올렸습니다. 팬데믹 이후 풀린 천문학적인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역사상 가장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전 세계 자산시장의 파티는 강제로 종료되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음악이 멈추자 빚으로 쌓아올린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이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105%를 넘나들며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체력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특히 한국 부동산 시장의 독특한 제도인 전세는 이 위기를 증폭시키는 뇌관이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사금융과 은행 대출이라는 공적 금융이 결합된 갭 투자는 상승장에서는 자산을 불리는 마법의 지팡이였지만 하락장에서는 빚이 빚을 부르는 거대한 덫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위기의 또 다른 징조는 실물 경제와 자산 가격의 괴리였습니다. PIR, 즉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봅시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기간이 한때 19년에 육박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집값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 기현상. 우리는 이것을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착각했습니다. 집을 가진 자는 더 오를 것이라는 탐욕에, 없는 자는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장이 멈췄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징조, 바로 거래 절벽입니다. 매수자는 사라지고 매도 호가만 허공을 맴도는 현상. 황금성이 생명인 자산시장에서 거래가 실종되었다는 것은 곧 동맥경화를 의미합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 이것은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다가올 폭락의 전조였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헐값에 던지기 시작할 때 진짜 공포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균열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경제 충격은 결코 단선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교하게 설계된 도미노처럼 가장 약한 고리에서 시작해 시스템 전체를 타격합니다. 이번 사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 대출 시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70%를 삼위합니다. 이는 미국의 고정금리 중심 구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순간 그 충격이 시차 없이 즉각적으로 대출자들의 현금 흐름을 타격한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상은 1차적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발시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갚아야 할 이자가 2배로 늘어나면 사람들은 지갑부터 닫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자산 시장에서의 수요 파괴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DSR, 즉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 높아져 대출한도 자체가 줄어듭니다. 사고 싶어도 돈을 빌릴 수 없는 구조, 이것이 현재 거래 절벽의 핵심 원인입니다. 여기에 역자산 효과가 더해집니다. 내 집값이 올랐었을 때는 소비를 늘리던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자 자신이 가난해졌다고 느끼며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금융 시스템의 뇌관인 부동산 PF로 전이될 때 발생합니다. 집이 안 팔리면 건설사가 돈을 못 갚고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가 흔들립니다. 부동산에서 시작된 불이 금융권 전체로 옮겨붙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시스템 리스크의 실체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고유의 뇌관인 전세가 터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기에는 전세가 집값을 밀어올리는 지렛대였지만 하락기에는 집값을 끌어내리는 족쇄가 됩니다. 매매가가 떨어져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소위 깡통 전세의 속출은 집주인의 파산을 넘어 세입자의 자산 증발로 이어지는 연쇄부도의 방아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거품 위에 쌓아 올린 신용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번만은 다르다고 믿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과정의 결말을 미리 보고 싶다면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1990년대를 펼쳐봐야 합니다. 당시 일본은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거품이 꺼지는 데는 불과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락 이후 기업과 가게는 빚을 갚는 데만 수십 년을 허비해야 했고 일본 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 즉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졌습니다. 섬뜩한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지표가 당시 일본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그리고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구조까지.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집값이 고점 대비 일섬 수준으로 추락했고 그 충격을 회복하는 데 30년이 걸렸습니다. 학계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갈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재의 데이터는 우리가 일본보다 더 빠르고 더 가파른 인구 절벽과 부동산 조정을 맞이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시선을 서구로 돌려보면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과도한 레버리지가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당시 미국 역시 집값은 전국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맹신이 있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주며 쌓아 올린 파생 상품의 탑은 금리 인상이라는 작은 충격에도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한국의 영끌과 갭 투자는 형태만 다를 뿐 상환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라는 본질에서 2008년의 미국과 궤를 같이 합니다. 가깝게는 중국 헝다 사태가 보여주는 부동산발 경제 위기의 공포, 멀게는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처럼 잘못된 통화 정책과 실물 경제의 붕괴거가 초래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비극까지. 글로벌 경제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부채로 쌓은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우리는 일본의 인구 구조적 절망, 미국의 금융 시스템 붕괴 위험, 그리고 신흥국들의 정책 실패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리스크가 교차하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에 닥친 충격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단순히 집값 하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을 타고 쇠물 경제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명소리가 들려온 곳은 건설 현장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미분양 사태라는 이중고 속에 건설사들은 짓고 싶어도 돈이 없어 짓지 못하고 지어도 팔리지 않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연쇄 부도는 이제 괴담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건설사 넘어 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금융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한폭탄의 이름을
부동산 PF 부실이라 부릅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벌어들일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PF 대출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금융사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증권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할 것 없이 불나방처럼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파티가 끝나고 분양시장이 얼어붙자 이 거대한 대출금은 회수 불가능한 악성부채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의 연체율 급등은 단순한 지표 악화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부동산에서 시작된 불신은 자금 시장 전체의 돈맥경화를 불러왔습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채권 시장이 얼어붙은 것입니다. 부동산 PF 리스크에 겁을 먹은 투자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건실한 우량 기업조차 돈을 구하지 못해 흑자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경제는 피가 돌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정해진 수순입니다. 이 모든 불안은 결국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냉정합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라는 이중대관을 안고 있는 한국 경제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다시 수입 물가 상승을 부추겨 금리를 낮출 수도 없는 딜레마를 만듭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의 붕괴는 이처럼 건설, 금융, 기업, 그리고 외환 시장까지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4개의 기둥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비명을 지르자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정부는 과거 상승기에 묶어두었던 규제라는 밧줄을 황급히 풀었습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깎아주며 심지어 빚을 내어 집을 사도록 장려하는 특례 대출 상품까지 내놓았습니다. 얼어붙은 시장에 인공호흡기를 대고 강제로 숨을 불어넣는 심폐소생술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키를 쥔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풀기 어려운 고차방 정식입니다. 물가를 잡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는 순간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라는 뇌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 결국 한국은행은 미국과를 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폭으로 벌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금리 인상 페달을 밟지 못하고 동결을 선택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는 빚으로 버티는 가계와 기업에 잠시 숨통을 트여주었지만 동시에 환율 불안과 외국인 자본 유출이라는 또 다른 시한폭탄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은 시장의 급락을 일시적으로 멈춰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을 치료제가 아닌 모르핀에 비유합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부실차주와 기업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국민 세금과 공적 자금으로 수명을 연장해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집니다. 빚내서 투자한 사람을 왜 국가가 구제해주는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박탈감은 커져만 갑니다. 지금의 안정은 빚으로 막은 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부채를 줄이는 고통스러운 과정 없이 다시 빚을 내어 위기를 덮으려는 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유예하는 것일 뿐입니다.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떠받친 가격이 다시 펀더멘털의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때 그때 닥쳐올 2차 충격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정책의 약발이 다해가는 지금, 우리는 진짜 위기의 민낯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거시경제의 파고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 개인은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기, 개인의 생존을 위한 제1원칙은 명확합니다. 바로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자산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에는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늘리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현금의 가치가 귀해지는 고금리 시기에는 현금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가 됩니다. 깔고 앉아있는 자산보다는 당장 내 손에 들어오는 월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혹독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디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입니다.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은 저금리 시대의 유물입니다.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대출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레버리지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비수익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대출 규모를 줄여
금리 변동성이라는 외부 충격에 내 자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어벽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집을 거주의 대상이 아닌 샀다 하면 오르는 로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도 철저히 사용가치와 수익가치로 평가받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전세가율이 충분히 받쳐주는지, 월세 수익률이 은행 이자보다 높은지 따져보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묻지마 투자가 아닌 철저한 공부와 분석을 통해 내재 가치보다 싼 매물을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시장의 바닥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금리 인상이 멈추고 전세 시장이 안정되며 거래량이 회복되는 추세의 전환을 확인할 때까지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것 또한 투자의 일부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10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냉철하게 관찰하며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자만이 다가올 부의 재편 과정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긴 터널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거대한 신화가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상처 입은 영혼들과 감당하기 힘든 빚의 무게만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실패라고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재앙이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이것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고통스러운 회귀가란이십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신화는 어쩌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보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의 마법을 더 숭배했던 우리 사회의 집단적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을지 모릅니다. 이번 위기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철칙, 그리고 모든 자산은 영원히 오를 수 없다는 역사의 진리입니다. 청구서는 도착했고 우리는 그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고금리라는 이자 비용일 수도 있고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상실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통을 겪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경제는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품 위에서 추는 춤은 언젠가 멈춰야 했고 지금이 바로 그 음악이 멈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집이란 무엇인가? 나의 자산을 불려줄 투기의 수단인가?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이 편안하게 숨쉴 수 있는 삶의 터전인가?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은 역설적이게도 집을 집답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일지 모릅니다. 탐욕과 공포가 거친 투명한 시장, 빚이 아닌 소득으로, 요행이 아닌 땀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이 폐허 위에서 다시 쌓아 올려야 할 진정한 부동산의 미래일 것입니다. 부자의 경제학, 부동산 불패 신화의 종말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